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시당한 기억이 있다. 그러나 그 기억 속에서 대부분은 분노를 느끼고 소수만이 배움을 얻는다. 이건희 회장은 후자였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각인되기 전 수없이 조롱받고 폄하당했다. 재벌의 아들일 뿐이지 네가 직접 이룬 건 없잖아.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사람이 진짜로 강해지는 순간은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무시당할 때다. 그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세상은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화를 내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건희는 달랐다. 그는 싸움의 무대에 올라서지 않았다. 리더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는다. 대신 감정조차도 데이터로 분석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약자에게 허락된 사치다. 냉정함은 무심함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거리감이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그는 일부러 그 거리감을 유지했다. 누군가 자신을 비웃을 때조차 그 표정 속에 숨어있는 인간의 불안을 읽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이유는 내 안의 가능성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의 젊은 시절 해외 회의 중에 한 경영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영어 발음은 어색하군요. 그 정도 실력으로 세계 시장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이건희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분노의 표정을, 누군가는 굴욕의 침묵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차분히 말했다. 맞습니다. 제 영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결과로 말합니다. 제 말이 부족해도 우리의 제품이 세계를 설득할 겁니다. 그 한마디로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침착함은 곧 통제력이고 통제력은 신뢰다. 상대방은 결국 그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 이건희는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원으로 바꿨다. 불쾌함은 집중력으로, 분노는 실행력으로 전환했다. 그는 말하곤 했다. 감정은 통제될 때 행동은 예리해진다. 실제로 삼성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는 누구보다 냉정했다. 언론은 비판했고 내부에서는 원망이 쏟아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리더가 흥분하면 조직은 불안해진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지금 화를 내면 내가 이기는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전장에 서는가? 그 질문 하나로 그는 자신을 다스렸다. 감정이란 언제나 유혹이다. 순간의 통쾌함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냉철한 판단력의 상실이다. 그는 감정을 시험지라 불렀다. 감정은 상황이 나에게 던지는 시험지다. 그 시험지를 찢는 순간 배움은 사라진다. 이건희는 무시당할 때마다 스스로를 분석했다. 왜 불쾌했는가? 왜 그 말에 상처받았는가? 그 질문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미숙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성장의 재료로 삼았다. 감정은 약점의 신호지만 그 신호를 직면하면 단단해진다. 그는 젊은 임원이 자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도 분노하지 않았다. 회장님, 그건 낡은 방식입니다. 지금 시대엔 통하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그가 자리를 잃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그럼 네가 말한 방식으로 한 달 안에 설계해와라. 성공하면 내가 네 상사가 아니라 네가 내 상사가 될 거다. 그 젊은이는 밤낮 없이 일했고 결과는 실패였다. 그러나 그는 그를 칭찬했다. 감히 나를 비판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게 조직의 산소다. 그 순간 조직은 두려움 대신 존경을 배웠다. 리더십은 감정을 억제하는 데서 태어나지 않는다. 감정을 통제하고 그것을 의미로 바꾸는 데서 진짜 힘이 나온다. 무시당할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자, 그가 진짜 강자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무표정한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리더의 얼굴은 조직의 심장이다. 그 표정 하나가 수백 명의 사기를 바꾼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정제했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을 표정이 아닌 결과로 증명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본심이 드러난다. 특히 무시당하는 순간 인간의 민낯이 가장 쉽게 노출된다. 그때 화를 내면 상대는 확신한다. 그래, 역시 별것 아니었군. 이건희는 그 확신을 깨뜨렸다. 그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무너뜨렸다. 그의 무기는 분노가 아닌 침착함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세상을 설득했다. 리더는 화를 내지 않는다. 리더는 배운다. 무시당할 때 감정은 무기가 아니라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는 자만이 진짜로 강해진다. 이건희 회장은 무시뿐 아니라 비판에서도 배웠다. 그는 말했다. 비판은 나를 부수는 칼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 완성시키는 조각칼이다. 젊은 시절 그는 늘 아버지의 그림자라는 말을 들었다. 이건희는 스스로 이룬 게 없다. 그 말은 상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을 증거로 만들었다. 비판은 피해야 할 소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는 모든 비판을 기록했다. 리더로서의 결단력이 부족하다, 감성적이다, 너무 조용하다. 그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물음표를 남겼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 그 질문 하나가 그를 변화시켰다. 사람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다. 이건희는 그 불편한 말들을 자신의 연료로 삼았다. 삼성이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때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쏟아졌다. 그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에 벽에 붙였다. 매일 아침 그것을 읽었다. 이 문장들이 내 동력이다. 비판은 그를 상처내지 못했다. 대신 내면의 불을 키웠다. 한 번은 외신 기자가 물었다. 왜 그렇게 공격적인 경영을 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다. 나는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비판은 언제나 약점을 찌른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리더는 달랐다. 그는 그 약점이 변화의 출발점임을 알았다. 비판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문다. 비판을 듣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다. 그는 실패한 회의, 틀린 판단, 잘못된 결정까지 모두 교과서로 삼았다. 이 실패를 이해하면 다음 위기는 나를 비켜간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체질을 강화했다. 이건희는 조직 안에서도 실패를 공유하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숨기던 보고서, 미완의 프로젝트, 중간 단계의 아이디어를 모두 테이블 위로 올렸다. 그는 말했다. 비판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산소다. 숨을 참으면 편하겠지만 결국 질식한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다. 비판에서 1%의 진실을 찾아라. 그 1%가 다음 전략이 된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일수록 더 귀 기울였다. 그는 안경을 벗고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다. 지금 당신이 말한 부분이 중요하군요. 그건 우리가 놓친 시각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긴장을 풀었고 조직은 두려움 대신 탐구심을 배웠다. 이건희는 귀를 막으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하지만 그 순간 배움도 사라진다고 했다. 그는 가장 듣기 싫은 말 속에 가장 필요한 답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듣는 리더였다. 회의 중 누군가 비판을 시작하면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람들은 그 침묵이 동의인지 반발인지 몰랐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모든 단어를 해체하고 있었다. 그의 메모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비판은 나를 찌른다. 하지만 그 칼날이 닿는 곳이 내가 아직 다듬지 못한 부분이다. 이건희는 비판을 무시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는 비판 속에 사람의 불안을 읽었다. 비판하는 자도 결국 자신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비판 앞에서 화내지 않았다. 그들도 자신이 옳다고 믿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의 불안을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뒤처진다는 불안은 언제나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 불안이야말로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비판은 리더에게 시험지다. 그 시험지를 찢어버리면 자신도 멈춘다. 그는 비판 속에서 자신을 갱신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비판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분명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에게 비판은 전투가 아니라 실험이었다. 그 결과 실패해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다음에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는 말한다. 리더십이란 결국 듣는 힘이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용기, 그것이 리더의 첫걸음이다.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배운다. 비판을 거부하는 사람은 남을 탓한다. 이건희는 평생 자신을 가르쳤다. 세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배우는 법을.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이 너에게 보내는 성장의 신호다. 그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리더로 만들었다. 이건희 회장은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모두가 떠들 때 가장 약해진다. 반대로 침묵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중심에 선다. 그에게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통제였다. 삼성이 전 세계 기업들과 협상하던 시절 그는 종종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시당했다. 어느 해외 회의 자리에서 한 대표가 서류를 던지며 말했다. 삼성은 기술이 아니라 운이 좋은 기업 아닙니까? 그 순간 통역이 말을 멈췄고 주변의 시선이 이건희에게 집중됐다. 모두가 그가 즉각 반박하거나 얼굴을 붉힐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펜을 들고 서류의 한 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조항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의 침묵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그건 상대가 원하는 싸움을 거부하는 힘이었다. 그들은 그의 분노를 기다렸다.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 비로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희는 그 무대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상대의 오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한 임원이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리 말을 아끼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리더의 말은 바람이 아니라 돌이다. 한마디가 조직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그는 말을 신중히 골랐다. 말보다 표정, 손끝, 침묵의 길이를 통해 의사를 전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나중에 회상했다. 회장님의 10초 침묵은 10장의 보고서보다 무거웠다. 그는 늘 사람의 눈빛을 읽었다. 말은 포장될 수 있지만 침묵 속의 눈은 진실을 숨기지 못한다. 회의 중 그는 눈을 감고 상대의 손끝 움직임을 관찰했다. 작은 떨림, 망설임, 그리고 호흡의 변화, 그 모든 것이 진심을 드러내는 언어였다. 그는 말했다. 침묵은 관찰의 기술이며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고요한 무기다. 이건희는 젊은 시절 모든 논쟁에 반응하던 자신을 후회했다. 그때는 모든 싸움이 옳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싸움들 중 절반은 내 시간을 갉아먹는 일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다. 리더는 싸우지 않을 용기를 배워야 한다. 한 회의 자리에서 젊은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판단 미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겁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건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자. 그 한마디에 공기가 풀렸다. 며칠 후 그 임원은 직접 찾아와 사과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건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네. 당신의 말 덕분에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 그는 싸움을 멈춤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때로는 논쟁을 이기는 자보다 논쟁을 멈추는 자가 더 강하다. 리더십은 전쟁이 아니다. 모든 공격에 반응한다면 결국 피를 흘리는 쪽은 자신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마라. 네 시간은 싸움보다 더 귀중하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건 선택적인 집중이었다. 그는 싸워야 할 싸움과 지나쳐야 할 싸움을 구분할 줄 알았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이 싸움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그는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을 때 그는 직접 찾아가 물었다.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게 있나? 상대는 웃으며 말을 돌렸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관계는 끝났구나. 그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다. 그 후로 다시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가 아닌 이건희의 침묵을 기억했다. 그는 말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기술이다. 리더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게 냉정이 아니라 지혜였다. 세상은 늘 당신에게 싸움을 건다. 당신이 분노하고 반박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싸움이 당신의 평화를 앗아간다면 이미 진 것이다. 진짜 강자는 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의 다른 이름이다. 그의 침묵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생각이 흘렀다. 세상이 떠들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배우고 있었다. 인간의 본성, 조직의 움직임, 그리고 자신의 내면, 리더의 침묵은 조직의 불안을 잠재우는 힘이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로 설득하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다. 이건희 회장은 한때 두려움으로 사람을 이끌던 리더였다. 명령은 빠르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존경보다 공포가 더 많았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내가 만든 조직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근데 또 모두가 내 앞에서 긴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리더십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그는 그때부터 방향을 바꿨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리더십. 리더는 사람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서게 만드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는 신뢰의 시작을 일관성이라 했다. 리더의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연다. 그래서 그는 작은 약속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보고서 제출 기한, 회의 시간, 사소한 인사까지도 정확히 지켰다. 그 일관성이 조직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피곤한 직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오늘도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회사가 움직인다. 그 한마디는 수많은 보너스보다 강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이 나를 알아줬다. 그 짧은 말이 직원들의 자존감을 세웠다. 그는 종종 현장을 돌았다. 기름 냄새 나는 공장 한쪽에서 땀에 젖은 작업자의 손을 잡고 인사했다. 수고 많습니다. 그 단순한 인사 하나가 현장의 공기를 바꿨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단순한 일도 삼성을 움직이는 일이라 자부했다. 그는 말했다. 리더의 진심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한 간부가 물었다. 회장님, 신뢰는 결국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희는 고개를 저었다. 성과는 신뢰의 결과이지. 근원이 아니다. 신뢰는 진심에서 시작한다. 사람은 계산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 간부는 보고서 대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다. 삼성의 조직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건희는 사람을 기술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다. 제품은 기술로 팔리지만 브랜드는 마음으로 팔린다. 그래서 그는 신기술 개발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다. 그가 하는 일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 믿음은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 품질 문제, 이미지 논란, 가격 경쟁. 그때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살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의미가 없다. 그는 회사의 중심을 신뢰 경영으로 옮겼다. 품질 제일주의라는 구호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였다. 그는 사소한 결함 하나에도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 제품 하나에도 내 서명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 말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이었다. 그는 말했다. 리더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양심이다. 양심 없는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건희는 신뢰를 쌓기 위해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감추지 않았다. 삼성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대중에게 사과했다. 변명하지 말고 고치자. 그 한 문장은 조직 전체의 태도를 바꿨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보다 솔직한 리더를 믿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가, 신뢰 때문인가? 그 질문은 그의 리더십의 나침반이었다.
신뢰는 두려움보다 느리게 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은 빠르게 복종을 얻지만 금세 사라진다. 그는 후자를 버렸다. 두려움으로 만든 제국은 언젠가 무너진다. 하지만 신뢰로 세운 제국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희는 직원들을 부하가 아닌 동료로 보았다. 나는 당신들에게 명령하러 온 게 아니다. 함께 걷자. 나는 앞에서 끌지 않는다. 당신들이 스스로 걸어가도록 밀어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그 말을 듣고 조직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회의장에서는 이건 제 책임입니다라는 말이 자주 나왔다.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생겼다. 한 번은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 위기에 놓였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지금 중요한 건 서로를 믿는 것이다. 그 한마디에 긴장된 공기가 풀렸고 며칠 뒤 프로젝트는 다시 궤도에 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리더는 사람들의 꿈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꿈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의 신뢰는 기술보다 강했다. 그 믿음이 삼성을 세계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마지막까지 믿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의 리더십은 냉철했지만 결코 차갑지 않았다. 그 냉철함의 중심에는 따뜻한 진심이 있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희 회장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말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것을 단순한 경영구호로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삶의 철학이자 존재의 방식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사람도 기업도 나라도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이 문장은 그의 모든 결정을 움직이는 중심축이었다. 1987년 그는 삼성의 새로운 방향을 선언했다. 이제부터는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한다. 그 말은 곧 전쟁의 선포였다. 안정적인 구조와 익숙한 방식을 버리는 일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반대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굳이 바꿔야 합니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안정은 위기의 다른 이름이다. 리더는 늘 불안정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만이 새로운 세상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기업의 모든 시스템을 흔들었다. 제품의 디자인부터 문화까지 삼성이라는 DNA 자체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변덕스럽다, 무모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미쳤다는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쓰는 언어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해체였다. 성공한 날에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충분한가? 나는 오늘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질문이 멈추는 순간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실험대 위에 올렸다.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구조, 새로운 관점. 수없이 실패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실패는 변화의 일부다. 그의 사무실 불은 자정이 지나서도 꺼지지 않았다. 모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사람들에게 잔혹했다. 그러나 그 잔혹함의 본질은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구조화하려는 열망이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든 구조는 바꿔야 한다. 그는 개인보다 시스템을 탓했다. 그것이 조직을 진보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적당히 잘하는 것은 이미 실패라 했다. 그 냉정한 말이 삼성을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이유로 삼았다. 완벽은 끝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려는 태도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가혹했다. 매년 한 번씩 자기평가서를 썼다. 올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부분에서 여전히 미숙한가? 그의 답은 언제나 같았다. 아직 멀었다. 그는 평생 미완의 문장 속에 살았다. 완벽은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리더란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조직은 방향을 잃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평가자였다. 그 덕분에 늘 깨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늘 불안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연료였다.
두려움이 없는 리더는 위험하다. 두려움을 느끼는 리더만이 현실을 본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 질문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손에 쥐었다. 두려움을 인정해야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에게 위기는 곧 기회의 신호였다. 삼성이 일본 기업에 밀리던 시절 사람들은 말했다. 삼성은 조립 수준이지 기술은 없다. 그 모욕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그 두려움을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혁신의 불씨로 바꿨다. 위기가 없는 기업은 이미 죽은 기업이다. 그는 리더십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다. 리더는 두려움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사람이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했다. 사람들은 그 침착함에 놀랐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웠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손을 잡아라. 그 손끝에서 용기가 태어난다. 그의 모든 혁신은 두려움에서 시작됐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정적인 길에 있으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늙어가고 있는가?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진짜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다. 그는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그 문장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선언이 아니라 결심의 기록이었다. 리더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혁신은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싸움이다. 사람들은 혁신을 거대한 드라마로 생각하지만 그에게 혁신은 매일 자신을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내면의 투쟁이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남겼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멈춤은 죽음보다 두렵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삶을 요약했다. 그는 두려움을 품고 살았지만 그 두려움이 세상을 움직였다. 그가 남긴 것은 돈도 건물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을 길들인 인간이라는 생각의 유산을 남겼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두려워도 괜찮다. 그 불안이 바로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